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었고, 한때 대인기피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한 번씩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고 어두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 일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집 상황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저희 형은 외국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형을 따라 유학길에 함께 올랐고 저는 아빠와 둘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가시게 되었거든요. 저한테 따라올 건지 아니면 남아서 혼자 지낼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좀 더 어렸다면 당연히 아빠를 따라갔겠지만 그땐 고등학생이었고 입시 준비도 하고 있던 터라 함부로 고등학교를 옮기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혼자 지내겠다고 했고 저희 아버지만 그 지역으로 집을 구해서 내려가셨어요. 고등학생 남자애 혼자 살게 되니 엉뚱한 생각도 많이 했겠다 싶으시겠지만 저는 꽤 모범생이었거든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도 명확했고 제 스스로도 공부에 대한 욕심이 강했습니다. 당연히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거나 운동, 게임도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기본적으론 학원도 꼬박꼬박 다니고 계획표를 짜서 목표한 공부량은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어쩌면 저희 부모님도 제가 알아서 잘 한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믿고 혼자 있으라고 하신 것도 있겠죠. 엄마는 형이랑 한 번씩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형은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계획이 있어서 일찌감치 외국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하고 자주 못 보는 게 아쉬웠지만 형과 저는 사이도 좋고 안부 연락도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남자들 치고는 서로 굉장히 살갑게 대했는데 제 성격이 남자답고 씩씩하기보다 좀 섬세하고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주변에서 다정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그렇다 보니 형하고도 별 마찰 없이 줄곧 잘 지내왔습니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올라오셨어요. 오시면 저랑 같이 교회도 가고 저 머리 식혀준다고 영화도 한 번씩 보여주시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소하고 행복했던 제 삶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바로 그 여자애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유지고 저희 반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겼고 활발해 보였습니다. 전학생이라는 것 말고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제 앞에 앉게 되었는데 저한테 말을 무지하게 걸더라고요.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전학 오면 다 낯서니까 같은 반 친구의 마음으로 웃으면서 필요한 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같은 반 친구와 굳이 척지고 지낼 필요도 없으니 적당히 잘 지냈죠. 그런데 유지는 자기와 제가 꽤 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는 다른 여자애들과도 친해지고 처음부터 이 학교를 다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잘 어울렸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저한테 자꾸 학교 끝나고 뭘 먹으러 가자고 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귀찮아서 그냥 적당히 웃으면서 거절했어요. 어딜 가자고 하면 학원 가야 돼서 안 된다고 하고 집에 일이 있다고도 하고요. 문자도 너무 수시로 하니까 답장 늦게 할 때도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도 유지는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포기도 없이 자꾸 저한테 어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유지에게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따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1학년 때부터 줄곧 좋아했었는데 2학년 땐 다른 반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고백하거나 들이댈 생각은 없었고 그냥 마음 정도만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나서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기도 했고요.
어쨌든 저는 유지가 자꾸 저한테 그런 식으로 들이대는 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조금씩 벽을 치며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저희 아파트 단지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았냐니까 제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무슨 일이냐니까 직접 만나서 말하겠다고 해서 일단 내려가 봤습니다. 공부하고 있었어? 어, 근데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이거 먹고 해. 유진은 도넛을 한 상자 주더라고요. 이거 맛있어. 먹으면서 해. 공부하다 보면 단 거 땡기잖아.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걸 왜 챙겨주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주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어서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이거 주려고 온 거야? 왜? 나 이거 좋아하는데 너도 좋아할 것 같아서 네 생각도 나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거절했습니다. 나 도넛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너 들고 가서 먹어. 그리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나 깜짝 놀랐어. 제 말에 유진은 서운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내가 온 게 싫어? 솔직히 내가 우리 집 알려준 것도 아닌데 굳이 물어봐서 이렇게 온다는 게 싫어? 뭐 싫다기보다 좀 부담스러워. 앞으로는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어. 제 말에 유진은 막 입술을 잘근잘근 하더라고요. 몹시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불편한 기분이 들어서 그만 들어가겠다고 하고 가려던 참이었어요. 너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니? 유지가 갑자기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얘가 이런 걸 왜 묻나 싶더라고요. 그런 걸 왜 물어? 친구끼리 물어볼 수도 있잖아. 저는 머릿속에선 다른 반의 그 친구가 떠올랐지만 그냥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없어. 그래? 있잖아. 사실은 나 너 좋아해. 어? 갑자기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좀 쑥스럽다. 근데 나 너 좋아해. 전학 왔을 때 네가 나한테 엄청 다정하게 잘해줬잖아. 그때부터 좋았던 것 같아. 저는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너는 나 싫어해? 생각 안 해봤어. 그럼 생각해 볼래? 뭘?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너도 나 좋아해 줄 수 있는지. 저는 그 말에 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기, 유지야,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나 너한테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네가 전학 왔으니까 같은 반 친구로서 적응할 수 있게 잘해준 것뿐이야. 그걸로 오해했다면 미안한데 나는 누구 만나고 그럴 생각 없어. 제 말에 유지는 엄청 자존심 상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별로야? 네가 별로라기보다 내가 관심이 없는 거지. 관심이 없어? 난 별로 관심 없어. 그럼 넌 뭐가 관심 있는데? 저는 약간 귀찮아져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기, 내가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 너도 조심히 가. 제 말에 유지는 저를 노려보며 그러더군요. 너 좀 그렇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 고백을 이렇게 받아? 그렇다고 내가 관심도 없는데 억지로 너랑 뭐 만나거나 사귈 수도 없잖아. 내가 어때서? 나 인기 많아. 저는 한숨을 쉬며 달래주듯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 너 예뻐. 근데 내가 관심이 없다고.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래, 맞아. 지금 한창 공부해야 될 때고 아예 관심 없어. 제 말에 유진은 저를 가만히 노려보더니 알겠다고 하고는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저는 좀 미안하기도 해서 유지가 가는 뒷모습을 가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지는 갑자기 들고 있던 도넛 박스를 놀이터 근처에 있는 휴지통에 처박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좀 놀라서 움찔했어요.
유지는 뭔가 화가 잔뜩 난 것처럼 가만히 서 있다가 다시 가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불편한 기분으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 유지랑 반에서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유지도 더 이상 저에게 아는 척 하지 않고 냉랭하게 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별로 상관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조금씩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 소문이 웬만치 돌고 나서야 제 귀에까지 들어오더군요. 그 황당한 소문은 바로 제가 게이이고 남자들을 몰래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지금처럼 게이라는 개념이 익숙하게 퍼져 있던 때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연예인 중에 커밍아웃한 사람도 있고 좀 시시하면서도 그게 뭔지는 다 아는 분위기였죠. 저는 남의 성적 취향에 대해 편견도 없고 별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이성애자거든요. 좋아하는 여자애도 있었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제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것만 난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살면서 막 이상한 아저씨나 남자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만난다는 소문까지요.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빠가 정근을 가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성향이라 저희 아빠가 못 참고 집을 나갔다. 그런 식으로까지 소문은 퍼지더라고요. 너무 어이없고 기막혔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엄청 구체적으로도 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미친 소린가 싶어 그냥 무시하고 넘겼는데요. 그 소문이 저희 학교에 다 돌면서 뭔가 학교 애들이 저를 보면 수군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제 친구들도 막 저한테 물어보고요. 상훈아, 너 아니지? 뭐가 아냐? 너가 남자랑 같이 집에 들어가는 거 본 적 있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야! 누가 그런 개떡 같은 소리래? 아니, 나는 개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너 너네 집에 우리도 잘 안 데리고 가긴 하잖아. 저는 친구의 말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혼자 살기로 했을 때 친구들 집에 데리고 오는 건 조금 삼가라고 당부를 하셨거든요. 부모님 계실 땐 괜찮지만 저밖에 없을 땐 좀 그렇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이 툭 하면 놀러와서 지내고 마음대로 잠도 자는 아지트처럼 변할까봐 걱정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친구들한테는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게 사실은 다른 남자들 데리고 와야 돼서 그렇다더라 라는 식으로 엉뚱한 소문까지 더해진 겁니다. 야, 그럼 우리 집 와.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그 소문은 그냥 화내고 넘길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담임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갔더라고요. 선생님은 저를 호출하셔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네가 요새 좀 불미스러운 소문에 휩싸인 것 같던데 아무래도 성훈이 너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살다 보니 더 그런 소문이 난 것 같아. 게다가 네가 나이가 좀 많은 아저씨랑 주말에 다녔다는 소문도 있고. 저는 환장할 것 같은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그거 저희 아빠예요. 주말에 아빠랑 나갔다 왔어요. 아, 아버님이셔? 하, 선생님, 소문처럼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 말이야.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 몰라. 근거도 없고 황당 그 자체인 소문인데 그 소문은 학교 내에서 잘도 퍼지더라고요. 공부에 지친 애들 사이에선 평범하고 모범생인 제가 사실은 뒤에서 이랬다더라 싶은 게 엄청 재밌는 흥미거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친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남자애들까지 저희 반에 와서는 여기서 게이 냄새 나지 않냐고 하고 징그럽다느니 소름 돋는다느니 하는 소리도 뒤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쳐다보면 모른 척하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친구에게 누구한테 그 소문을 들은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고 또 물어서 결국 최초로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알게 됐어요. 바로 김유지, 그 애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그 애를 따로 학교 재활용장 앞으로 불러 따졌습니다. 너 뭐야? 그 소문 네가 퍼뜨린 거라며? 너 미쳤냐? 내가 게이고 이상한 아저씨들 만나고 다닌다느니 그딴 개소리를 하고 다녀? 너 진짜 또라이야?
제 말에 유지 걔는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니야? 너 남자 좋아하는 거 저번에 우연히 봤는데? 너 형형 거리면서 막 몰래 통화하고 그러던데? 내가 봤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진짜? 야, 그거 우리 형이야, 미국에 있는. 시차 때문에 낮에 전화한다. 왜? 근데 네가 뭔데 그딴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네가 여자한테 관심 없다며. 너한테 관심 없는 거거든? 와, 진짜 사람 질리게 한다. 너 고백하고 까였다고 뒤에서 이딴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녀? 제가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자 유지도 막 따지더군요. 야, 아니면 그만이지. 왜 흥분해? 너가 흥분하고 날뛰니까 더 이상하다. 저는 진심 여자애만 아니었으면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너무 열받았던 저는 유지는 못 때리고 유지 바로 옆에 있는 소화전을 때렸습니다. 유지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똑바로 네 친구들한테 말해. 나 그런 거 아니라고. 말 안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네가 고백하고 까여서 헛소문 내고 다니는 거라고 다 말하고 다닐 거야. 와, 진짜 유치하다. 용기 내서 고백한 사람한테 이딴 식으로 말해?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래? 고백 까였다고 다 너처럼 굴진 않아.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유지는 저를 노려보더니 알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소문은 더 골 때렸어요. 제가 그 애를 때리려고 위협하면서 그 소문 사실 아니라고 말하라 했다고. 그렇게 또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는 그때쯤 되자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증거도 없는데 단지 제가 시차 차이가 있는 형이랑 한 번씩 통화를 하고 혼자 살고 아버지랑 주말에 잘 다닌다는 이유로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은 그걸 믿더라고요.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고 선생님도 말은 안 하지만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반에 제가 좋아하던 그 여자애도 그 소문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런 소문에 시달려야 되는지 유지 걔가 정말 얄밉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해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다 말했고 아버지도 화가 나서 교무실로 찾아와 뒤집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학생이 힘들어하면 소문을 바로잡고 도와줄 생각은 않고 묵인하고 있었냐고요. 더불어 그런 소문을 낸 그 애한테도 징계를 요구했지만 유지 그 애의 부모님도 찾아와 애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일 있는 걸 가지고 부모까지 와서 난리냐고 도리어 따졌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로 그 소문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고 형에게 전화해서 그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형도 너무 분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형은 남고 엄마는 저 때문에 좀 일찍 귀국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엄마는 정신과 상담을 해보자고 했는데 기가 막힌 건 제가 병원 다니는 걸로 동성애 치료하러 다닌다는 희한한 소문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소문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저는 결국 2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학교까지 전학을 가게 생겼는데도 그 애는 저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렇게 전학을 가게 되었고 전학 가고 나서도 한동안은 마음을 못 잡고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들 근거 없는 소문에 힘들어하고 죽고 싶어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성격도 약간 바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활발하고 평범했었는데 그 일 이후로 누가 뒤에서 수군거릴까 싶어서 위축이 자꾸 되고 제가 무슨 행동을 잘못하면 이상한 소문이 나진 않을까 싶어서 점점 소심해지더라고요. 전학 가면서 그 악마 같은 여자애랑 이상한 소문을 나르던 학교 애들을 안 봐서 좋았지만 그 일은 저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여자친구도 만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형은 외국에서 학교를 나온 후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몇 년 전 한국지사로 발령이나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요. 저희 부모님이 형에게 이제 나이도 웬만큼 찼는데 결혼 생각은 없느냐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형은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 후에 갑자기 사실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깜짝 발표를 하는 겁니다. 누구냐니까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다면서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인데 괜찮냐고 하니 형 하는 소리가 사실은 회사에서 모른 척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소문이 좀 나기도 했다고 하면서 멋쩍어 하더라고요. 어쨌든 형에게 여자친구가 있고 그걸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준다고 하니 반가웠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소개까지 해주는 걸 보니 아마 형은 진지하게 만나는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형은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저희 부모님과 저는 그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형과 그 여자분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 여자 얼굴을 보고 고장난 것처럼 몸과 머리가 멈췄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단박에 알아보겠더라고요. 바로 김유지, 그 애였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려 저한테 그런 상처를 남기고도 사과 한마디 안 했던 그 뻔뻔한 낯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저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왜 그러냐고 하셨고 저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다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가 저희 형 여자친구라니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 애는 수줍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김유지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애인 줄도 모르고 웃으며 앉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굳은 얼굴로 가만히 있으니 어디 안 좋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애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 제 말에 형이 의아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둘이 알아? 고등학교 동창. 나 기억나지? 제 말에 저를 가만 보던 유지개가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놀라더라고요. 그렇겠죠. 이런 데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아, 성훈이? 지율 씨 동생이 성훈이 너였어? 야, 이런 우연이 다 있냐. 같은 고등학교? 유지는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데 눈알을 굴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친했어? 아니야, 안 친했어. 그냥 같은 반. 유지 걔가 놀라서 형의 말을 막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만나서 반갑다. 오랜만이네. 저는 너 같으면 반갑겠냐고 하고 싶은 거 일단 참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형한테 다 말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계속 굳은 얼굴로 있자 그 애는 쩔쩔매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앉아있기 싫고 저게 어떻게 우리 형을 꼬셨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있기 싫은 기분으로 앉아있다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나왔는데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그 애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얘기 좀 해. 뭔 얘기? 지훈 씨가 형이었어? 난 몰랐어. 그래서? 너 다 얘기할 거야? 뭘? 고등학교 때 별로 안 좋았잖아, 우리. 왜 안 좋았는데, 우리가? 아, 그야 뭐. 기억나네. 네가 고백한 거 까인 후에 앙심 품고 내가 게이라고 없는 소문 퍼뜨리고 다녀서였지? 야, 내가 언제. 그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때 네 입으로 네가 그랬다 했거든? 진짜 아니야. 그리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10년도 더 됐잖아. 그래서? 그 옛날 일을 굳이 지훈 씨한테 말해야 되겠냐, 그거지. 지훈 씨랑 나 잘 만나고 있고.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형 어때? 괜찮지? 놓치기 아깝지. 인물 좋고 능력 좋고 성격 좋고. 그렇지. 그래서 소문 냈어? 어? 형이 자기도 모르게 회사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다 하던데 지금 보니까 형이랑 사귄다는 소문 회사에 네가 낸 것 같은데? 네가 먼저 가로채려고. 너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것 같아. 유진은 제 말에 발끈하더라고요. 아니거든? 그래, 나 같아도 놓치기 아까울 거야. 내가 봐도 우리 형 괜찮거든. 근데 어쩌냐? 내가 다 말하면 형이 너 다시는 안 볼 건데. 아쉬워서 나한테 이럴 만해. 아니야,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나 너 때문에 전화까지 갔어. 너 그때 일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 했고. 근데 미쳤다고 너 같은 애랑 우리 형이랑 만나게 냅두겠냐? 성훈아, 미안해.
그땐 너무 어렸잖아. 나도 너무 쪽팔리고 민망해서 그랬어. 진짜 잘못했어. 너 전학 가고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은데 더 이상 너는 없잖아. 저는 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그때도 말했을 텐데. 고백 거절했다고 다 너처럼 굴진 않아. 뒤에서 있지도 않은 소문 퍼뜨리면서 악랄한 짓 안 한다고. 너는 진짜 인간이 덜 된 애야. 그리고 우리 형한테 너 같은 게 착한 척하면서 붙어있는 꼴 못 봐. 저는 그 길로 저를 붙잡고 매달리는 그 애를 뿌리치고 룸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죽을 상을 하고 유지도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유지에게 말했습니다. 유지야, 네 부탁 못 들어줘서 미안해. 제 말에 저희 부모님과 형이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뭔 소리야? 방금 화장실 앞에서 그러대. 고등학교 때 일 말하지 말아달라고. 형이 좋긴 되게 좋은가 봐. 근데 그러면 좀 착하게 살았어야지. 어? 형, 그리고 엄마 아빠. 알죠? 나 고등학교 때 뒤에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녔던 애. 나 그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받고 전학까지 갔잖아요. 제 말에 유지 그 애는 고개만 푹 숙이더라고요. 근데? 걔가 얘야. 그 소문 퍼뜨린 애가. 아빤 그때 교무실에 얘 부모님도 만났었죠? 애들 사이에 있던 일 가지고 왜 난리냐면서 뻔뻔하게 나오던 그 부모님요. 제 말에 형도 저희 부모님도 입이 떡 벌어져서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 일은 저의 상처뿐 아니라 저희 가족의 상처이기도 하니까요. 형은 입이 벌어진 채로 물었습니다. 진짜야? 자기가 그때 그 여자애라고? 아니야. 진짜 오해가 좀 있어. 오해 같은 소리 하네. 아까 나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 못돼 처먹은 게 멍청하기까지 해. 너 같으면 내가 이 얘기를 형한테 안 하겠냐? 저희 부모님도 기막혀 하시면서 물었습니다. 진짜 그때 그 여자애야? 내가 얘 면상을 이렇게 또 볼 줄은 몰랐네. 지도 시겁했는지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말하지 말라네. 기막힌다, 진짜. 저, 진짜 제가 퍼뜨린 게 아니고요.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 봐. 형, 이런 애랑 만나고 싶어? 제 말에 형도 기막혀 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진짜 실망이다. 내가 미국에서 성훈이한테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 나 한국에 있었으면 그 애 가만 안 둘라 그랬어. 근데 그게 자기라고? 미안해, 지은 씨. 근데 그땐 나도 너무 어렸고. 어리다고 다 핑계가 돼? 그리고 어쩜 그런 소문을 잘도 만들어서 퍼뜨리고 다녀? 진짜 무섭다. 형이 나한테 그랬지? 어쩌다 보니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됐다고. 그것도 아마 제가 퍼뜨렸을 거야. 형 잡으려고. 그치, 유지야? 유지는 제 말에 다시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하더라고요. 마치 그때 저한테 고백하고 까였을 때의 모습처럼요. 유지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가방을 들고 도망치듯 그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형이나 다 기막혀 했어요. 한참이나 아무 말도 없이 어이없어 했어요. 어떻게 유지가 계란이 미치겠다 진짜. 형은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형이 많이 좋아했던 여자 같은데 이렇게 파토가 난 게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만나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알게 됐으니 차라리 다행이었죠. 저는 그 애가 앙심을 품고 혹시나 형네 회사에서도 형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형하고는 직급 차이도 꽤 나고 유지 그 애는 계약직이라서 회사 내 입지나 입김부터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소문에는 그런 게 중요하진 않겠지만요. 저는 일부러 형에게 주변에 교제하는 거 아는 사람한텐 파토난 이유에 대해서 꼭 말하라고 했습니다. 형도 처음에는 안 내켜 하다가 나중엔 알겠다고 하고 친한 동료에게 유지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름아름 회사에는 결별 이유에 대해 소문이 다 났대요. 유지 그 애는 재계약 시점도 얼마 안 남은 데다 그런 소문까지 도니 결국 재계약 포기하고 회사도 관뒀다고 합니다. 형한테 얘기 듣고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안 했으면 먼저 선수 쳐서 형이나 저희 집 사람들을 이상하게 몰고도 남으래니까요. 형도 그 애랑 깨지고 처음엔 좀 힘들어하다가 나중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 말을 들으니
유지가 먼저 형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형은 처음에는 별 관심 없었는데 워낙 잘 대하고 적극적이라서 형도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열었다고요. 하지만 만나오면서도 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애더라고요. 그리고 저에 이어서 저희 형까지 좋다고 들이댄 거 보니 어떻게 보면 참 취향이 한결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애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형에게 듣고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한 사람을 정말 힘들게 만들더니 정작 본인도 소문으로 인해 끝이 났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마음 잘 쓰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가 봅니다. 본인이 뿌린 씨 그대로 거두게 된 거니까요. 그 인성이 어디 가겠냐만 그 일로 본인도 좀 깨닫는 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형도 그런 이상한 여자 말고 선하고 정직한 형에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났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 중반의 나이에 이혼하고 나서야 제 두 발로 꼿꼿하게 설 수 있게 된 아들 하나 엄마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 후론 내내 집에서 지냈습니다. 첫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부모님은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천천히 찾아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때 일 그만두고 그 후로는 집에서 지내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여행 다니고 놀았습니다. 남들은 다 저보고 여유로운 부모님 밑에서 호강하고 산다고 했죠. 사실 저도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부모님이 용돈도 넉넉하게 주시니까 힘들게 회사를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남편을 만났고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줄곧 가정주부로 지냈고 따로 밖에서 사회생활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 전에는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게 컸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의지하는 게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집에서는 가정주부로서,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제 역할에 나름 최선은 다하고 살았습니다만 그렇긴 해도 어떤 사인으로서의 저는 없었고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또는 누군가의 엄마 역할로서만 살았던 것 같네요. 사실 그런 역할에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고 익숙했죠. 어쩌면 저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 역할에 만족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저에게 잘 맞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결혼 생활을 통째로 뒤흔든 그 사건 말이죠. 그 일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랑 2년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 저와 많이 다른 성격 덕분에 특히 남편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어른스럽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뭘 해야 하는지 늘 정해져 있는 사람처럼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본인에게 없는 면이 있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린다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이 특히 저에게는 호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저는 집안에서 살림하고 아이 돌보고 남편 내조하며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 만족을 하며 살았고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심정적으로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늘 제 옆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늘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기 전까지 말이죠. 저는 동네에 친한 언니가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언니가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더군요. 수환 엄마,
내가 이거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뭘요? 나도 이거 경진 엄마한테 들은 건데 경진 엄마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괜히 남의 가정일에 끼는 거 아니라고. 근데 내가 수환 엄마랑 하루 이틀 친한 사이도 아니고 이건 말해야겠더라고. 뭔데 그러세요? 수환 아빠 여자 생긴 것 같은데 자기는 아예 몰랐어? 갑자기 언니가 그 말을 하는데 너무 황당하니까 처음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수환 아빠가 무슨... 자긴 아예 몰랐던 거구나. 언니의 심각한 표정에 저는 다시 물었죠. 무슨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경진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요? 아니, 그게 경진 엄마가 지지난주 주말에 말이야. 경진이는 친정 부모님 맡겨두고 경진 아빠랑 둘이서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다는 거야. 둘이서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하고 그리고 같이 모텔을 갔었다네. 그런데요? 거기 입구에서 봤대. 수환 아빠는 경진 엄마를 못 본 것 같은데 경진 엄마는 분명 수환 아빠를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텔 입구에서 수환 아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을 봤다고요? 라는데 처음에는 그냥 황당하더라고요. 경진 엄마라는 사람하고도 부부 동반으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의 얼굴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모텔 입구에서 저희 남편을 봤다니요. 잘못 본 거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 거기에 왜 있겠어요? 나도 물었지. 잘못 본 거 아니냐고. 근데 경진 엄마가 분명히 봤대. 혹시나 해서 여러 번 살펴봤는데 분명하더래. 누구랑 같이 있었다는데요? 어떤 젊은 여자라는데 하여튼 경진 엄마가 이걸 수환 엄마한테 말해줄까 하다가 괜히 분란 일으키는 것 같아서 말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듣는데 이거는 전해줘야 되는 이야기 같더라고. 만약 수환 아빠가 그런다면 수환 엄마도 알아야 되는 일이잖아. 우리가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게 말이 돼? 그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으니 화도 안 났죠. 처음에 저는 너무 황당하면서도 불쾌한 기분이 들었고 일단 알아보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사람을 잘못 봤겠지라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이 웬 젊은 여자랑 바람을, 그것도 보는 눈도 많은 이 동네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었죠. 경진 엄마가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함부로 오해하고 생각 없이 말까지 전한 경진 엄마와 그 언니에게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번 생긴 오해의 불씨는 제가 확실히 확인하지 않으면 결코 꺼지지 않겠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의 폰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뒤져봐도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러고 다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없다고도 생각했고요. 그런데 좀 뜬금없는 데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사진첩 속에 뜬금없이 모르는 어떤 여자 사진이 한 장 있었거든요. 그 사진은 남편이 몰래 찍은 것 같았는데 그 배경이 정형외과의 물리치료실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 복장을 입고 있는 어떤 여자의 옆모습을 몰래 찍은 거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죠. 물리치료 받으러 가서 일하는 여직원 사진을 왜 몰래 찍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 그맘때 부쩍 정형외과를 많이 갔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맘때는 유난히 허리나 목이 아프다고 잘 그랬고
도수 치료를 받으러 정기적으로 정형외과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가끔 전화를 걸어서 어디냐고 하면 물리치료 받고 있다던가 병원이라는 소리도 잘했고요. 남편이 일한다고 무리를 해서 몸이 안 좋은가 보다 마냥 생각해서 안쓰러웠는데 병원 가서 몰래 어떤 여자 사진을 찍었다니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무슨 몰카범도 아니고 이 직원 사진을 왜 몰래 찍었을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데서 찍은 거라서 그런지 그 여자의 옆얼굴과 이름표까지도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이미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 폰에서 우리 수환이 사진 뭐 찾아볼 게 있어서 보다가 보니 이런 게 있더라. 이 여직원 사진을 왜 함부로 찍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몹시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이거 실수로 찍은 거야. 실수? 실은 나 물리치료 받고 있다고 당신한테 셀카를 하나 찍어서 보내려고 했거든? 근데 카메라가 반대로 되어 있어서 이 직원이 찍혀버린 거야. 지우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하더니 제 손에서 폰을 갖고 가 자기가 그 사진을 삭제하는 겁니다. 남편의 행동은 자연스러웠지만 묘하게 연기하는 듯한 느낌도 났습니다. 저는 말 나온 김에 그냥 다 물어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저저번 주 토요일에 당신 어머님 뵈러 간다고 했지? 그랬지. 그거 진짜 어머님 뵈러 간 거 맞아? 그건 또 뭔 소리야. 내가 그냥 직접적으로 말할게. 누가 그날 당신을 봤대. 모텔 입구에서. 뭐라고? 남편은 엉덩이에 불이라도 데인 것처럼 펄쩍 뛰어 오르더군요. 모텔 입구에서 나를 봐? 누가 그런 미친 소리를 해? 동네 사람이지. 당신 얼굴 다 아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나는 그때 우리 엄마 보러 갔는데 뭔 소리야. 못 믿겠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디 물어봐. 라며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모습에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결백하고 억울해 보였거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자 남편은 와, 진짜 너무한다. 사람을 뭘로 보고. 당신은 15년 가까이 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말을 믿어? 그러면서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당신 얼굴을 정확히 봤다고 하니까.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함부로 입 나불거리지 말라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왜 책임지지도 못할 소리를 해? 도대체 누군데? 알겠어. 진정해. 잘못 봤나 보지.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냔 말이야. 남의 가정 파탄 낼 일 있어?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만큼은 나를 믿어야지. 나 진짜 기분 나쁘다. 그래 미안해 나도 들은 게 있으니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확인하려고. 어쨌든 나는 그런 적 없어. 말도 안 되는 오해하지 마. 진짜 기분 나쁘니까. 저는 오히려 생난리 치는 남편을 달래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까지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어쩌면 저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찝찝하고 걸리기는 하는데 그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이 정말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완전히 석연치는 않아도 남편을 믿어주려 했는데 그날 밤 저는 기막힌 통화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피곤해서 저녁 일찍 잠이 들었다가 일찍 잠이 깼어요. 보니까 시간이 11시 조금 넘었더라고요. 목도 마르고 해서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이 거실에 없더군요. 그런데 문득 보니 남편이 거실 베란다 쪽에서 창밖을 보며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통화지 싶었던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베란다 유리 너머 통화 소리가 작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혹시나 수환 엄마가 전화하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날 내가 갔다고. 알았죠?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건 내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해서 제가 행여나 어머님에게 물어보면 그날 자기가 간 것처럼 거짓말을 해달라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정말 그날 어머님 댁에 안 간 거였죠. 너무 기가 막혀서 소리를 확 지를까 하다가 일단 참고 방으로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일 없다고 펄쩍펄쩍 뛰길래 그래 아닌가 보다 오해한 건가 보다 했는데 그 통화를 듣는 순간 알겠더군요. 남편이 정말 바람을 핀 거구나. 그날 모르는 여자랑 모텔에 간 게 맞구나 라는 것을요. 지금 당장 이걸 따지면 남편은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무작정 모를 게 아니라 뭔가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더 이상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남편의 뒤를 쫓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변에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은 편이었는데요. 토요일에도 또 친구들이랑 볼링을 치러 가기로 했다더군요. 저는 아무 내색 없이 알겠다고 하고 그 후 남편의 뒤를 몰래 쫓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느 정형외과가 있는 병원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순간 그 여자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실수로 찍었다는 그 물리치료사 사진이요. 그럼 설마 그 여자랑? 싶더라고요. 저는 지하주차장은 따라가지 않았고 그냥 건물 밖에다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곧장 병원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들어가니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토요일은 2시까지라며 진료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퇴근을 하며 나가는 직원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공교롭게 그 여자가 겉옷을 입으며 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실수로 사진을 찍었다고 했던 그 이미소라는 여직원 말이죠.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하고 말할 뻔한 걸 참았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직원들에게 먼저 가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도 데스크 직원에게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그 여자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그 여자는 지하 1층을 누르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그 여자랑 둘이 타고 있는데 설마 이 여자랑 내 남편이 싶어서 심장이 너무 뛰더군요. 그렇게 지하로 왔고 그 여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저는 약간의 시간을 두고 내려서 천천히 그 여자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주차장에 들어가더니 익숙하게 어떤 차로 다가갔습니다. 반갑게 손까지 흔들면서요. 그렇게 다가가던 그 차는 제 남편의 차였습니다. 남편도 차에서 내리더니 그 여자에게 손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자기야 라고 하면서 급하게 그리로 갔고 남편도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훔쳐보다가 나타나 뒤따라갔는데 남편은 그 여자 뒤에서 걸어오는 저를 보고는 얼굴이 삽시간에 굳는 겁니다. 남편 얼굴이 굳으니 그 여자도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남편의 당황한 그 얼굴을 보고 이 여자랑 내 남편이 바람이 난 게 맞구나. 경진 엄마가 봤다는 그 모텔에 같이 갔다는 여자가 이 여자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하더라고요. 남편의 외도를 눈앞에서 다 알게 된 거니까요. 그렇게 1층에서 내려 후들거리는 사지로 건물 밖을 나가려는데 누군가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이었죠. 여보.
저는 그 순간 눈이 돌아 남편 따귀를 날렸습니다. 남편은 따귀를 맞고 나서 뺨을 부여잡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전현이랑 바람핀다는 거 이제 다 알겠네. 친구랑 볼링을 치러 가. 여기가 볼링장이야? 어머님한테도 거짓말 시키는 거 내가 다 봤어. 네가 인간이야? 여보,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서.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을 확 밀치고 그대로 제 차를 타러 갔습니다. 온몸이 너무 떨려서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게 겨우 집에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냉수 먹고 떨리는 몸을 겨우 진정시키고 있는데 남편은 곧 따라와서는 싹싹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요. 저는 변명 듣고 싶지도 않고 이혼할 거라고 그년한테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피하려는데 남편이 제 다리 붙잡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맞고 잠깐 돌았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퍼부은 것 같습니다. 울고 불고 남편을 때려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우리 부부관계는 다 끝났다고, 전부 다 끝났다며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남편을 많이 믿었던 만큼 절망과 배신감도 더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 후로 정말 필사적으로 빌었고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에게 전화해서 우리는 끝이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생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남편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바른 대로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허리를 삐끗해서 정형외과에 다녔고 그때 그 여자랑 환자와 직원 사이로 친해졌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연히 술집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합석을 하게 되면서 그런 관계로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네가 유부남인 거 아느냐 물었더니 처음엔 몰랐지만 뒤에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 병원에도 다 알릴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바로 제가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되던지 말던지 본인만 이혼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는 그냥 엔조이 상대였고 자기가 실수한 거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저에게 열심히 빌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남편을 용서해 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 필사적으로 빌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저도 이혼이라는 걸 막상 한다고 생각하니 겁이 나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동안 많이 의지를 하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덜컥 이혼이라니, 그것도 이런 더러운 이유로요. 남들 보기도 부끄럽고 내 결혼을 이렇게 망치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너무 충격이 크실 것 같았고 죄송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들도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인데 부모의 갑작스러운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두렵더라고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애 걱정이 된다느니 친정 걱정이 된다느니 다 핑계였습니다. 그냥 제가 이혼을 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남편이 너무 미우면서도 이혼이라는 게 저에게 너무 큰일이고 어려운 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수백 번의 고민 끝에 남편의 외도를 한 번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살면서 바람 한 번 안 피는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 라는 헛소리까지 하면서 정신 승리를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순 없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 일을 덮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넘어간다고 해서 제 마음속 상처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함, 상처와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그럼에도 그냥 꾹 참고 견뎌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 생활은 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한테 그 문자가 왔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문자였는데 남편하고 그 여자가 한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 사진을
저에게 전송했던 거죠. 남편은 상의를 탈의한 채 잠들어 있고 그 여자가 옆에서 얼굴 반만 드러낸 채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 놀라 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폰을 주워서 그 사진을 보는데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 난리를 겪고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어대고도 뒤에서 이 여자를 또 만나는구나.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너 뭐야? 사진 보셨어요? 너 미쳤니? 정신 나갔어? 이런 거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야?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저랑 오빠 아직까지 만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가 불쌍해서요. 불쌍? 유부남한테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이런 멍청한 짓 하는 네가 더 불쌍해. 참나. 놀아나긴 뭘 놀아나요. 오빠랑 저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오빠가 아줌마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이나 아세요? 아줌마네 집에 돈이 많고 오빠 사업상 필요해서 같이 사는 거래요. 그거 아니면 아줌마랑 살 필요가 눈꼽만치도 없대요. 아줌마가 너무 질리고 오빠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고 넌덜머리가 난대요. 아줌마 그런 취급받으면서 오빠랑 계속 살고 싶어요? 라는데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니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고 멍해지더라고요. 남의 남편이랑 바람난 주제에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구나 놀랍기도 하고요. 너 정도 되는 지능이어야 유부남하고 놀아나나 보다. 너 네가 무슨 짓을 한지 아는 거지? 나 이걸로 너 소송할 거야. 네 병원에도 다 알릴 거고. 더러운 상간녀가 네 꿈인가 본데 동네방네 어디 잘 알려줄게. 그렇게 하시던가요. 나 어차피 오빠랑 결혼하면 병원 그만둘 거예요. 상관없어요.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쪽팔림도 모르는구나. 와, 박성민은 고작 너 같은 애랑 바람을 피는 거구나. 뭔 소리 하던지 상관없어요. 이혼이나 해주세요. 억지로 오빠 붙잡지 말고. 억지로? 박성민이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너는 그냥 갖고 논 것뿐이라 다리 붙잡고 울고 매달리더라. 너는 네가 그 인간한테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아니? 내가 병원에다 알린다니까 그렇게 하라더라. 어차피 너는 갖고 노는 거니까 네가 받는 소문이니 피해는 아무 상관없다더라. 너야말로 그런 거 알고나 짓거리니? 말 지어내지 마세요. 누가 속을 줄 알아요? 오빠 그런 말 안 해요. 저 그런 거 안 믿고요. 라는데 와, 이런 인간하고 내가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가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통하는 인간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자 싶어서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 사진 그대로 보내줬습니다. 네 내연녀가 나한테 이거 보내면서 이혼하자고 난리치더라.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라고요. 남편 식겁해서 집으로 돌아와 제 앞에서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꺼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거 예전에 찍은 사진이다. 지금은 걔랑 안 만난다고 별 연병을 다 떨었지만 전혀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가 원래 이혼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사람을 바보 등신 천치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난리를 겪었으면서 아직도 이 여자를 만나다뇨.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바로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바로 집에서 쫓아내고 집 비번도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그때 살았던 집도 저희 부모님 소유의 집이었거든요. 남편은 초반에는 주구장창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뭐라고 한들 무조건 이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받아보니 뜬금없이 상간녀 엄마더라고요. 법원에서 소장이 와서 받았다. 우리도 너무 놀랐다. 혹시 만날 수 있느냐라고요. 저는 상간녀 당사자면 몰라도 상간녀 부모랑 만날 이유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부모는 우리 딸도 많이 놀랐다면서
우리랑 제발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꼭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상간녀 부모가 저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굳이 사과 받고 싶지도 않지만 거듭 한 번만 만나자고 하도 졸라대길래 결국 저희 집 근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사과는커녕 상간소송 취하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니 어쩌니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상간소송 취하해달라는 소리만 계속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소송까지 하면 어떡해요. 우리 애도 잘한 건 없지만 이건 너무하지. 앞길이 창창한 앤데.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댁의 따님이 저희 남편 유부남인 거 알고 놀아놨고요. 저한테 침대에서 놀아나는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앞길이 창창이요. 유부남 만나고 남의 가정 박살내는 댁의 따님 같은 인간이 무슨 앞길이 창창이에요? 저는 최소한 사과하려고 저 보자고 하신 줄 알았습니다. 사과고 뭐고 안 받고 싶었는데 꼭 할 말이 있다고 잠깐만 만나달라고 하도 사정을 하시길래 만난 건데 제가 잘못 나왔네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댁의 따님이나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옆에 있던 상간녀 아빠가 대뜸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저렇게 기가 세니까 남편이 딴 마음을 먹지. 뭐라고요? 내 보기엔 당신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남편 간수 똑바로 했어야지. 뭔 간수요? 오죽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워. 우리야말로 기가 막힌 심정이야.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딸이 유부남 만난다는데 우리 심정은 오죽하느냐고. 당신이 남편 간수만 잘했어도 우리가 이럴 일이 있어? 라는데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상간녀 엄마도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바람피라고 부추겼어요? 유부남하고 놀아나는 그쪽 딸이 제정신인가요?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고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유부남하고 바람피고 침대에서 뒹구는 사진 본처한테 보내요. 얼마나 개막장인 인간이면 그런 짓을 하나 했는데 당신들 보니까 이해가 되네. 딸 개차반으로 키웠으면 부끄러운 줄이나 알던가. 진짜 부모나 자식이나. 뭐야? 진짜 미친 집구석이라서 상대도 하기 싫네요. 상간소송 절대 취하는 일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쓰레기 같은 내 남편 사위로 맞이해서 잘 살아보세요. 당신네 딸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니까. 저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등 뒤에서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무시하고 나오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혔죠.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남편 간수 못한 제 탓이라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어디 있겠나요. 저는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에게 다 알렸고 부모님도 뒷목 잡고 넘어가셨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집구석 가만 안 둔다고 남편 놈 잡아 족친다는 거 괜히 부모님에게도 피해 생길까봐 말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을 진행한다고 하니 적극 도와준다고 하시더군요. 이혼 진행과 함께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 빌려준 사업자금 바로 다 토해내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은 남편은 사업한다고 뻗대고 다녔지만 사업은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극 초반에는 좀 잘 됐다가 나중에는 적자난 지가 오래였죠. 하지만 저희 아빠의 도움으로 근근히 굴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친정 도움을 받는 게 꽤 많았고요. 남편은 겉으로는 엄청 유능한 척 능력 있는 척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거나 사업가로서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의 손이었죠. 저희 아빠의 도움 아니었으면 애초에 문을 닫아도 12번은 더 닫아야 했을 거예요. 게다가 남편 사업에 관련된 여러 주요 거래처들이나 투자자들도 저희 아빠가 많이 소개해준 사람들입니다. 저희 아빠는 그래도 사위라고 물심양면 도와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며 너무 괘씸하다고 하셨고 빌려준 돈도 다 갚고 관련된 거래처들, 투자자들도 다 철회를 하게끔 했죠. 남편 사업은 한순간에 나락이 가게 생겼고
갚아야 될 돈도 꽤 됐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저희 부모님께도 빌었지만 저는 그 상간녀랑 상간녀 부모한테 가보라고 하고 끊어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저희 아빠의 지원이 아쉽다 보니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죠. 사는 집도 저희 부모님 명의고 남편 차도 저희 부모님 명의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도 받아내고 겨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일부러 소문내지 않아도 그 여자 직장인 병원에도 소문이 다 났고 그 여자는 병원도 그만두더라고요. 별로 상관은 안 한 것 같지만요. 하여튼 15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이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소송과 싸움으로 시간도 꽤 걸렸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 참 힘들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래도 끝은 있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위자료 두둑히 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은 원래는 이혼 못한다고 죽어라 버티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 부모가 남편 사업자금을 좀 도와주겠다고 이혼하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네 집도 좀 사는 집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그 집에 기생할 수 있겠다 계산이 됐는지 남편도 생각을 바꿔서 저랑 이혼을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은 저희 아빠 도움 없으니 망했지만 상간녀네 부모 도움으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여튼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한동안은 저도 꽤나 힘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을지언정 15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배신과 헤어짐을 받아들이는 게 심정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괘씸하고 미운 것과 별개로 제 삶도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그것들이 많이 힘들었고 부모의 이혼 때문에 아들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들과 서로 붙잡고 많이 울고 서로 갈등도 있었고 여러 일이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문제 끝에 조금씩 나아졌고 저나 아들이나 서서히 이혼 후의 삶에도 적응을 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남편이 제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었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또 새로운 삶에 적응을 하니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꿋꿋이 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아이 옷가게를 하나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옷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재미있게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초반에는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상처를 잊고자 일에 더 매진한 것도 있는데 나중에는 일 자체가 재밌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 그 상간녀네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남편도 제 염장을 지르려고 하는 건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 같은 글을 본인 SNS에 띄워놓고 연병을 떨더라고요. 그런 꼴 보기 싫어서 SNS도 싹 차단을 하고 아예 소식도 끊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빠랑 연락을 하나 보지만 저는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빠가 연락이 와서 당분간 못 볼 거라고 그랬다고요. 아들이 그 말을 전하길래 그냥 알겠다고 아빠 만나는 건 네 자유니까 엄마한테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알아서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그 말 했을 때만 해도 별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전남편 근황을 전해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상간녀 부모가 전남편과 상간녀, 그러니까 자기 딸과 사이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경찰서에 끌고 가느니 어쩌느니 동네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전남편 놈이 상간녀 부모 돈으로 사업을 했는데 결국 잘 안 되고 돈을 계속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상간녀 부모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나오니까 상간녀가 자기 부모님 사는 집 문서를 훔쳐다가 그걸로 담보로 사채를 끌어쓰고 사업 자금을 대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에 미쳐도 그렇지 자기 부모님까지 팔아넘긴 꼴이었죠.
결국 그렇게 했음에도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고 나니 빚쟁이들이 상간녀 부모를 독촉해댔다는 겁니다. 상간녀 부모도 식겁하고 이제라도 너네가 돈 갚아서 정리하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딸도 사위도 모른 채 하고 오히려 외국으로 이민 준비까지 몰래 하려던 거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간녀 부모가 자기 딸이랑 사위 멱살잡이하고 경찰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떠들썩하게 일어난 일이다 보니 건너 제 귀에도 그 얘기들이 다 들려왔던 거죠. 전 남편도 정말 갱생 못할 쓰레기지만 상간녀는 지네 부모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진작 알아봤지만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상간녀 부모는 저한테 찾아와서 남편 간수 어쩌고 미친 소리 하더니 결국 딸이고 사위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고 그나마 있는 재산까지 다 날려먹은 겁니다. 얼마나 기막히면서도 한편으론 고소하던지요. 상간녀 부모는 딸하고 사위가 집문서 팔아먹고 몰래 이민 준비하던 거 알게 돼서 고소할 거라고 하고 땅을 치고 울었다지만 본인들이 딸 자식 그렇게 키운 건데 누굴 원망하겠나요. 애초에 제정신 박힌 부모였으면 딸이 유부남 만난다고 했을 때 제정신 차리라고 다리 뭉둥이를 분질러 놨을 텐데 오히려 그 부모는 피해자인 저에게 뭐라고 하고 상간소송 취하하라고 난리만 쳤잖아요. 다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사위로서 사업자금 요리조리 잘도 받아먹더니 그 집 가서도 똑같은 짓 하고 돈을 받아내고 장인 장모 등까지 처먹는데 전 남편 놈이 사기꾼 꽃뱀이랑 다를 게 뭔가 싶어요. 아니, 그냥 사기꾼 남자 꽃뱀이죠. 저는 그런 인간을 남편으로 또 아이 아빠로서 여태까지 많이 의지하고 살았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정신이 확 듭니다. 여태까지 제가 남편에게 많이 의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 놈이 저와 제 친정에 더 의지를 했던 거였으니까요. 내가 참 바보 같았구나. 퍼다 주면서도 남편이 뭔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줄 알았구나. 그 수많은 착각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의 돈으로 사업한답시고 뻗치고 다니고 거기다가 바람질까지. 그 답도 없는 인간 이제라도 정리하고 제 인생에서 쫓아냈으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두 다리로 올곧게 버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요. 그것이 남편이든 가족이든 아들이든 어쨌든 내가 아닌 남에게는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잘 꾸려 나가야 된다는 것을요.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사소한 하나라도 이제는 제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건강, 제 삶, 저희 아이, 저희 가정도 제 스스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 하고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살다가 이제라도 깨달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남편 놈은 저에게 더러운 배신을 하고 상처를 주고 떠났지만 그래도 제가 그 속에서 배운 게 있으니 그거면 됐다고 생각하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60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 하나 아빠입니다. 저는 좀 독특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곤 아들 하나가 전부입니다. 아빠와 아들만 있는 가족은 많은데 뭐가 독특하냐고요? 저의 아들은 제 형의 아들, 즉 저의 조카이기 때문이죠. 조카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요.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키워 지금은 늠름하고 멋진 사회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카와 둘이 살게 된 데에는 짧은 가족과의 인연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주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앞으로도 볼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주에 가족과의 연이 짧다고 나올 것 같기 때문이죠. 저의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술을 많이 드셨고 돌아가셨을 때도 술을 드시다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추측하기론 아마도 급성 알코올 중독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어머니 혼자 저와 형을 키우셨어요. 고생 많이 하시면서요. 그런데 너무 고생을 하신 탓이었는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쯤에 어머니마저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간이 안 좋으셨었거든요.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참 박복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형과 5살 터울이었는데 형은 상고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도 어머니까지 그렇게 되자 빨리 졸업하고 취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형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저만큼은 대학에 가라면서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형 말을 따랐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형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도 했거든요. 많이 의지하고 많이 따랐습니다. 형도 저를 많이 챙겨줬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형도 참 어렸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형이 뒷바라지를 해주고 저는 대학 진학을 했고 형이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알았기에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졸업 후 저는 취직을 했고 이제 형의 짐을 조금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형은 결혼할 사람이라며 형수를 소개해줬어요. 솔직히 그 여자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형은 저에게 듬직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지만 이성관계에서만큼은 좀 어리숙하고 순진한 것 같더군요. 딱 봐도 형수라고 데리고 온 여자는 평범한 여자 같지가 않았습니다. 꾸미는 모양새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형은 그 여자에게 푹 빠진 것 같았습니다. 형 회사에 거래처인 작은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격리로 일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자주 마주치다가 친해져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다가 가까워졌다고요. 형이나 저나 나중에야 한 일이지만 그 여자 그전에는 외곽 지역의 다방에서 일했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 손을 털었는지 격리로 취업해서 좀 다니다가 형을 만난 거였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는 편인데 어쩐지 한눈에 봐도 평범해 보이지 않았던 그 모습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에 알게 된 일이고 그 당시에는 형이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 여자도 형에게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형과 그 여자는 잘 만나다가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하면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때 가진 아이가 바로 저의 조카 진명입니다. 형은 출산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꼭 결혼식을 해주고 싶다고 저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롭게 형과 둘이 살다가 형수도 생기고 조카까지 생겼으니 참 그때의 제 마음은 따뜻하고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진명이가 태어난 후 저도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형을 자주 보진 못했는데 간혹 보면 즐거워야 할 형의 얼굴이 갈수록 어두워지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몇 번을 물어도 그냥 아무 일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서야 얘기하더군요. 형수가 진명이를 너무 나몰라라 한다고요. 진명이가 어느덧 이유식을 먹어야 될 때인데 자꾸 분유만 먹여서 이유식은 안 먹이냐고 하니 배지밀 같은 걸 자꾸 사다 먹인다고 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형이 회사의 여직원들한테 물어봐서 퇴근 후에 본인이 이유식을 몇 번 만들어서 먹이기도 했다는데 아무리 화내고 얘기해봐도 형수는 진명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옷도 자주 안 갈아입히는 데다 기저귀도 자주 안 갈아주는지 엉덩이도 자주 짓물러 있다고요. 게다가
근래에는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애를 맡기고 자꾸 밖으로 돈다고 하더군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형에게 찾아와서는 맡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한 거 아니냐. 도대체 애엄마가 왜 그러냐. 안 맡아준다고 하면 무슨 애를 짐짝 넘기듯이 거의 떠넘기고 나가버린다고 하소연했다고 했습니다. 진명이는 잘 못 먹어서인지 또래보다도 작은 것 같고 발달도 느린 것 같아 형의 걱정은 더 늘었습니다. 형은 회사에 가야 돼서 진명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형수에게 집안일은 안 해도 되니 제발 애만이라도 잘 봐달라고 사정했다는데 형수는 안 나가겠다고 해놓고 또 몰래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진명이를 맡기고 나가버린답니다. 형이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형수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형수는 그 후에 가출을 더 자주 했고 형과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가출을 끝으로 더 이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명이만 남겨둔 채로요. 형도 울고 저도 울고 참 막막했습니다. 진명이가 조금만 더 크면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하고 한동안은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돈을 들이면서 진명이를 부탁했습니다. 형의 딱한 사정도 아시고 워낙 형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집주인 아주머니도 진명이를 한동안 잘 보살펴 주셨어요. 저는 회사 사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틈나는 대로 놀러가서 진명이와 놀아도 주고 밥도 먹이고 씻겨도 주면서 어떻게든 형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형은 때때로 형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형수를 찾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경찰서에도 가고요. 하지만 형수를 찾다 보니 과거 다방에서 일했다는 것과 그 다방에 있을 때도 남자들과 동거를 자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 다방 주인 말론 자기가 아는 얘기로는 다른 남자 생겨서 도망간 거라고 했다더군요. 형수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애까지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에게 갔으니까요. 형은 한동안 술에 절어 살다가 진명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며 다시 마음을 붙잡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그때쯤에 어차피 형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 사택에서 제 짐을 빼서 형네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형과 저는 어설프지만 열심히 진명이를 키웠습니다. 주말에 진명이랑 놀아주는 저를 보고 너는 여자친구도 안 만드냐는 형의 물음에 집에서 아들 봐야 되는데 무슨 여자친구냐고 장난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고 진명이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들어간 귀여운 개구쟁이가 되었습니다. 형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끔 엄마의 부재가 느껴지진 않을까 형이나 저나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진명이는 씩씩하고 천진하게 잘 커주더군요. 그렇게 또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운명은 저에게 그토록 가혹할까요? 왜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걸까요? 형이 그 즈음에 자꾸 살이 빠지고 피곤해하면서 얼굴까지 누래지는 황달기가 보였습니다. 몇 번이나 병원을 가보라고 했는데 형은 사는 게 바쁘다며 미루고 미룬 후에 병원에 갔다가 결국 간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복통이나 두통이 심하지 않았냐고 얼굴에 황달기가 이렇게 심한데 왜 이제야 왔냐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아픈데 왜 병원 한 번 안 가고 방치해둔 건지 형의 미련함도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형은 그 길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 측에서도 크게 기대는 말라고 하더군요. 자나깨나 형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진명이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남겨질 진명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형과 저 서로를 붙잡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형의 증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살도 아주 심하게 빠지고 얼굴도 까맣게 변해갔습니다. 또한 자주 고통을 호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남겨질 진명이를 생각하는 게 더 괴로운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형, 진명이 걱정은 하지 말고 형 치료에나 집중해. 내가 있잖아. 나도 진명이한테 아빠나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치료 잘 받고 일어날 생각만 해. 제 말에 형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군요.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주는 것 같다. 너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형, 그런 생각 하지 마. 진명이가 무슨 짐이야. 만약에 형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란 뜻이야. 형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아빠처럼. 내 대학 등록금도 다 형이 대줬잖아. 형한테 받은 은혜, 그거 잊으면 사람 새끼도 아니지. 그러니까 나한테 짐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꼭 치료 잘 받고 건강해져서 집으로 같이 가자. 미안하다. 미안해. 형과 저는 부둥켜 안고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제가 진명이를 맡아준다고 말해서인지 형의 마음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조금은 호전되는 듯해서 작은 희망을 가져봤지만 운명은 정말 야속하게도 형을 데리고 갔습니다. 형은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진명이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형은 떠나고 저에게는 어린 조카만이 남았습니다. 형이기 전에 부모와도 같은 존재였던 형이 세상을 떠나자 저도 상실감과 충격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착하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열심히 산 형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나 싶어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제가 부모처럼 건사해야 할 조카가 있었으니까요. 슬퍼하는 조카를 잘 다독이고 작은 아빠랑 잘 살자며 진명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 진명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주변에서 여자를 소개해준다는 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다가와준 회사 여직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자친구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 쪽에서 진명이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만에 하나 제가 모르는 사이 진명이가 구박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진명이에게 상처 주기도 싫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형에게도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형에게 진명이를 잘 키운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진명이에게 잘한다고 했는데 진명이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오자 본인 나름의 고민과 힘듦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는 얘기도 잘 하지 않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방황을 많이 하길래 제가 한 번은 진명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자 대 남자로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처음엔 진명이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다가 한참 뒤에 얘기하더군요. 결국 저는 아빠가 아니고 작은 아빠 아니냐고. 내가 작은 아빠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 어린 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저도 모르게 벽을 두고 있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진명아, 그런 생각 하지 마. 누가 뭐래도 나는 네 아빠고 너는 내 아들이야. 작은 아빠 아니고 그냥 아빠.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해. 투정 부리고 싶으면 부려도 되고 어리광 부리고 싶으면 그래도 돼.
원래 부모 자식 간은 그런 거야. 네가 그런 마음 들지 않게 아빠가 더 노력할게. 진명이는 제 얘기에 한참을 훌쩍거리며 울더라고요. 그 후에 진명이는 다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와 대화도 잘 나눴습니다. 주말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다정하게 잘 지냈습니다. 때로는 엇나가지 않고 응석도 부리지 않는 진명이가 너무 빨리 철이 든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명이는 고맙게도 참 바르게 잘 커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 대학교에 다니게 된 진명이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조기 취업도 했어요.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진명이가 취업을 알렸을 때 그 주에 함께 형을 묻었던 산소에 가기도 했습니다. 형의 무덤을 보는데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형 아들, 내가 이렇게 멋지게 잘 키웠다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지나가고 진명이가 첫 월급을 받았다고 저한테 데이트 좀 하자며 옷 근사하게 입고 나가자고 하더군요. 어딜 가냐 했더니 가족 사진 찍자고 해서 진명이가 예약해둔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부자지간이 참 다정하다고, 부자지간에 이렇게 사진 찍으러 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사진 기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멋지게 사진도 찍고 제가 회를 좋아해서 같이 횟집에 가서 회도 실컷 먹었습니다. 아들이 사주는 회라서 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횟집에서 자기가 백화점에서 샀다며 제 선물도 하나 주더라고요. 참 고맙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기서 봐도 되냐니까 안 된다고 집에서 보라고 하네요. 조금 비싼 거 샀으니 괜히 뭐 바꾸러 간다느니 하지도 말라고요. 택도 다 뗐다고. 제가 아들이 첫 월급 탔다고 사줬는데 뭘 바꾸냐고. 옷이 요상해도 그냥 입겠다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와 제 방에 들어가 진명이가 사준 옷을 꺼내봤습니다. 아주 비싸 보이고 근사한 외투더라고요. 자식이 옷 잘 골랐네 싶었는데 보니 웬 편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무슨 연애 편지라도 받은 양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옷보다 그 편지가 더 궁금하고 설레는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열어보곤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 진명입니다. 쑥스럽단 이유로 편지는 처음이네요. 이해하시죠? 아들이 다 그렇죠 뭐. 직접 말로 하긴 어려워서요.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저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작은 아빠인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저 키워주신 거 잘 알아요. 그게 한때는 너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학교 때 나는 네 작은 아빠 아니고 그냥 아빠라고 했던 그 말이 저에겐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도 더 이상 아빠한테 부담감 가지지 않고 그냥 편하게 대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 부담이 웬 말이겠어요. 한때 왜 나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을까 생각도 했어요. 참 나는 운도 없나 보다 싶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멋진 아빠가 둘이나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저만큼 행운아도 없더라고요. 술 많이 드시지 말고 건강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취업도 했으니 아버지에게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싶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들 진명이. 그 편지를 읽고 나니 그동안의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진명이를 키우며 저도 사람인지라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받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행복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진명이가 나에게 와준 게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명아, 잘 커져서 고맙다. 네가 있었기에 내 삶에도 값진 의미가 생긴 것 같다. 참 고맙고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